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흔히 시내버스를 떠올리면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정해진 노선을 따라 운행하며 타고 내리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그러나 요즘엔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에서 탑승해 목적지까지 가는 새로운 개념의 대중교통 서비스가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도 예외는 아닌데요. 오늘은 이른바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발전하는 미래 모습까지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약 10여 년 전 아산시가 대중교통 소외 지역 주민들을 위해 전국 최초로 수요응답형 택시인 100원 마중택시를 도입해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는데요. 이제는 대중교통 소외 지역을 넘어 임신부와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행복택시를 운영해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교통수단인지 김장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고로 중증 장애를 갖게 된 박미숙 씨. 외출할 때 장애인 콜택시를 자주 이용했지만 아산 관내 차량이 32대에 불과하고 휠체어 장애인들도 많이 이용하다 보니 대기 시간도 길어 불편함이 컸습니다. 하지만 올해 2월부터 교통약자를 위한 행복택시 30대가 운영되면서 불편이 크게 줄었습니다. 지금 가는 곳은 아산 수도사업소 앞에 갈 거예요. 접수됐나요? 네, 감사합니다. 충남광역이동지원센터에 연락하면 업무 협약을 맺은 택시를 배정하는 시스템으로 기본 요금 700원에 거리에 따라 최대 2,800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휠체어와 비휠체어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택시가 분리되면서 대기 시간도 줄었습니다. 실제로 행복택시가 도입되기 전 장애인 콜택시 평균 이용 대기 시간은 약 45분이었는데 도입 후에는 38분대로 7분가량 줄었고 행복택시의 대기 시간도 14분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그 전에는 교통약자 차량을 이용을 했는데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힘들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아산에 바우처 택시가 생기는 바람에 그거 이용하게 돼서 너무 좋아요. 안전하게 운행도 해주시고 또 요금도 굉장히 저렴하잖아요. 특히 아산시에 주소를 둔 임신부가 관내 산부인과를 가기 위해 행복택시를 이용할 경우 방문 거리에 상관없이 한 달에 4차례까지 1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비휠체어 장애인과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노약자, 임신부 등 교통약자를 위해 출범된 행복택시가 운영된 지 벌써 11개월째. 출범 첫 달 1,901건이었던 이용 건수는 매달 증가해 지난달에는 4,000건을 돌파했습니다. 수요가 늘면서 아산시는 이달 들어 행복택시 10대를 더 늘렸고 내년에도 5대를 추가할 계획입니다. 임신부 100원 행복택시 40대를 충남 최초로 도입하였고 노약자 등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 택시로도 운행하고 있으며 이용자 수가 꾸준히 증가 추세이고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통약자 이동 편의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차량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대중교통 소외지역 시민을 위해 100원만 내면 가까운 버스 정류장까지 데려다주는 마중택시도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2개 마을에서 시범 운영된 마중택시는 이제 124개 마을까지 늘어났고 이용자 수도 한 달에 12,000명을 넘어서며 시민들의 발이 돼주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소외지역부터 임신부 등 교통약자까지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의 진화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이런가 하면 천안에선 광덕 농촌택시가 각광받고 있습니다. 농촌과 시내버스 정류장을 연결하던 마중버스를 없애고 올해 7월 도입한 교통체계인데요. 버스와 같은 가격에 같은 노선을 다니지만 전화로 호출만 하면 원하는 시간에 탈 수 있다고 합니다. 송영환 기자가 소개합니다. 천안 광덕면에 살고 있는 황계순 씨는 시내로 오갈 때마다 택시를 부릅니다. 올해 7월 시범 도입한 농촌 택시 덕분인데
요금 걱정이 없어 일주일에 많게는 6번까지도 이용합니다. 정류장에 적힌 번호로 호출을 하면 택시로 시내버스 정류장까지 이동합니다. 또 마을버스가 있었는데 그거는 시간에만 이렇게 다니니까 타기가 힘들고 이용이 덜 됐지 아무래도. 이거는 그냥 부르면 오니까 아무 때고 버스에서 내려서 부르면 오니까 타고 오니까 편하고 좋지 뭐. 광덕면에는 5개 노선에 2대의 마중버스가 있었지만 운행 횟수와 이용객이 적어 과감이 없었습니다. 대신 버스 요금만 내면 탈 수 있는 농촌택시 4대를 도입해 하루 2대씩 운행하고 있습니다. 마중버스의 대중교통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2억 원이 넘는 운영비는 1억 원 초반으로 절반가량 줄었습니다. 7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청소년은 무료인데다 시내버스 환승 혜택도 적용됩니다. 실제로 지난달 말까지 이용 현황을 보면 매월 1,300건에서 1,500건씩 꾸준히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47건으로 현재는 더 늘었습니다. 전부 또 무료로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버스에는 어르신들이 올라가려면 힘들잖아요. 택시는 이게 낮으니까 아주 감사하고 시에 이런 정책이 있냐고 반문하시고 너무너무 호응이 좋습니다. 시는 앞으로 광덕면처럼 인구가 작은 농촌 지역을 대상으로 농촌 택시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이처럼 광덕 농촌 택시가 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농촌 택시를 도입한 이유와 지난 6개월간의 성과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천안시 정규훈 대중교통과장을 김선욱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과장님, 농촌 택시 타보셨습니까? 타봤습니다. 그러니까 네. 시행을 한 후에 네. 주민들의 반응이 어떤지, 어떤 문제점이 없는지 확인해 보냐고 타봤습니다. 네, 타보시니까 어떠시던가요? 나름대로 주민들 호응도 좋고요. 예. 제가 봐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농촌 택시 이렇게 시행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기존의 광덕 지역에는 마중 버스 2대가 5개 노선을 2-3시간 간격으로 이렇게 운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배차 간격이 넓다 보니까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차에 2-3명 타시거나 아니면 손님이 없어도 정해진 노선을 운행하는 예. 그런 불합리한 문제점이 있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고민하던 중에 손님이 작으면 버스가 아닌 택시로도 가능하겠다 예. 이런 생각이 들어서 주민들이 타는 기존에 이용하시던 버스 정류장에서 전화로 부르시면 농촌 택시가 태우러 가는 그런 예. 수요 응답형 농촌 택시를 처음으로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실 때 수요 응답형 농촌 택시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기존의 버스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노선을 다니는 거고요. 네. 이 농촌 택시는 네. 주민들이 부르면 바로 태우러 가는 그런 게 수요 응답형이 되겠습니다. 네. 버스를 운행을 하다가 택시로 바꾼 거잖아요. 네. 뭐 예산 절감이랄지 기타 여러 가지 효과들이 많이 나타났을 텐데 네. 어떻게 나타났나요? 기존의 마중 버스 2대를 운영하다 보면 버스이기 때문에 운송 원가가 많이 들 수밖에 없고 그래서 2억 3,500만 원이란 예산이 소요가 됐는데요. 지금 농촌 택시는 4대를 운영하는데 1억 2천 소요가 되고 있어서 예산 절감도 46% 정도 예산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부터 운행이 됐으니까 벌써 6개월이 꽉 찼습니다. 운행을 해보시니까 실제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기존에 운행하던 마중 버스는 하루 평균 30명 정도 주민들이 이용을 하셨는데요. 네. 지금 농촌 택시는 59명 정도, 하루 평균 59명 정도 이용객이 많이 드는 상태입니다. 네. 2대의 버스를 좀 시급한 노선에 투입을 해서 시민들의 호응도 좋다라고 들었거든요. 천안 지역에 사실은 버스가 많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광덕 지역에 운행하던 농촌 버스 2대를 택시로 교체함으로써 이 남는 2대를 청담동 지역에 대중교통이 불편한 71번 노선을 새로 신설해서 주민들한테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천안시는 광덕면을 포함해서 동면이랄지 북면도 이렇게 시골 지역이 좀 많거든요. 앞으로 더 확대해야 할 계획이랄지 어떤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광덕 농촌 택시가 2024년 상반기 행정안전부의 적극 행정 사례로도 선정이 됐는데요. 농촌 지역엔 아무래도 인구가 줄다 보니까 북면이나 동면 정도의 인구가 작은 그런 지역에 농촌 택시를 더욱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꼭 필요한 발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대중교통 중심 도시로 건설 중인 세종시의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의 현주소는 어떨까요? 먼저 장애인 콜택시로 알려진 특별교통수단 누리콜과 읍면지역 곳곳을 누비고 있는 두루타의 운행 현황을 김우순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세종시가 운영 중인 특별교통수단, 일명 누리콜입니다. 특별교통수단이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휠체어 탑승 설비를 장착한 차량을 말합니다. 법적으로 중증 보행장애인 150명당 한 대를 두도록 돼 있는데 세종시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보급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세종시의 중증 보행장애인 수는 3,235명. 법적으로는 22대의 차량만 확보하면 되지만 최근 민간기업의 기부 등을 통해 6대를 추가 확보하면서 모두 27대가 됐습니다. 세종시의 특별교통수단 보급률은 123%의 일입니다. 전국 평균인 96% 대비 27%포인트가량 높은 수치입니다. 운영 방식 개선으로 이용 건수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당초 사전 예약 방식에서 지난해 말 즉시 호출이 가능한 바로콜 방식으로 바뀌면서 올해는 지난 10월 말 현재 벌써 작년 수준을 넘어섰고 연말까지 5만 건수에 이를 전망입니다. 기존 예약제에서 운행 방식이 즉시 호출제는 바로콜로 바뀌고 나서 이용 실적이 30%에서 40% 증가하였고 이용 시민들이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에 갈 수 있어서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운행 지역도 기존엔 세종과 인접한 대전이나 청주까지만 가능했다면 지난달부턴 충남, 충북 전역으로 확대돼 이용자들의 이동 복지가 한층 개선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수요 응답형 버스 두루타는 읍면 지역 주민들을 위한 교통수단입니다. 기존 기다리는 버스에서 찾아가는 버스로 서비스의 개념의 틀을 바꾼 건데 지난 2019년 장군면에 처음 도입된 후 이듬해 금남면을 비롯한 조치원읍과 연서면 그리고 2021년 전이 소정면까지 확대됐습니다. 현재 모두 6개 읍면 지역에 23대의 중소형 버스가 투입돼 농촌 주민들의 발이 돼주고 있습니다. 한 집에 뭐 자가용 타고 가면 다른 가족이 타고 가고 있으면 또 못 타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예약을 하고 그냥 부르면은 바로 이제 예약 시간에 바로 이제 맞춰서 오니까 특히 시골 이런 부분에서는 두루타 이용해서 아주 좋습니다. 이용자 역시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로 지난 3년 사이 이용 건수가 4배가량 급증했습니다. 시내버스가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 교통약자들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는 수요 응답형 버스. 이젠 없어서는 안 될 주요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이처럼 누리콜과 두루타 외에도 세종에서는 아주 특별한 교통수단을 엿볼 수 있는데요. 도시명 콜버스 형태의 셔클,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자율주행 버스가 운행 중이고 가까운 미래에는 도심 항공교통의 등장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미래형 교통수단을 강현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종의 한 버스 정류장. 스마트 앱으로 출발지와 목적지를 설정하면 파란색 작은 버스가 도착합니다. 정해진 노선 없이 실시간 수요에 따라 배차되는 수요 응답형 콜버스 셔클입니다. 이렇게 인근 정류장까지 셔클이 도착하면 편리하게 탑승 가능합니다. 택시와 버스의 장점을 결합해 일반 버스처럼 불필요하게 돌아가지 않고 AI가 목적지까지 최적의 경로를 찾은 것을 기반으로 운행되는 방식입니다. 택시 찾기가 힘든데 셔클이 있으니까 되게 편하다고 하고요. 특히 대중교통 의존성이 높은 청소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반응이 좋습니다. 정류장 가는 길이 멀기도 하고 학원으로 가는 버스가 한 대밖에 없어서 배차 간격이 길기도 하고 셔클은 근처 정류장에서 바로 학원이 있는 곳까지 갈 수 있어서 매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세종시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도입한 셔클은 운행을 시작한 이후 2년 동안 이용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용 인원은 2021년 약 14만 명에서 2023년 10월 말 기준 54만여 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어진동의 한 BRT 정류장.
미래 대중교통의 또 다른 형태, 바로 인공지능 기술이 접목된 자율주행 버스가 눈에 띕니다. 대중교통으로 처음 인정받은 국내 최초의 광역형 자율주행 버스입니다. 평범한 듯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운행 중에 핸들이 자동으로 돌아갑니다. 도심 구간 정류장에 진입할 때 스스로 속도를 줄이고 신호등에서도 시스템을 인식해 자동으로 멈춥니다. 지난 10월부터 기존 세종 버스터미널에서 대전 반석역까지 확대돼 운영 중입니다. 자율주행 버스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요즘 시대에 맞는 미래지향적인 것에 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고, 이미 이 체계적인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안전성 측면에서 조금 더 저희가 확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도심 항공교통망, 일명 UAM 역시 미래 대중교통의 핵심 요소로 조명되고 있습니다. 지상과 항공을 연결하는 교통망을 통해 도심 교통체증과 환경오염을 해소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방안이기 때문입니다. 돌발 변수를 대비하는 안전은 물론 맞춤형 편의까지 스마트시티 세종에서 구현될 새로운 미래형 교통수단의 다양한 변화가 주목됩니다. BTV 뉴스 강현준입니다. 보신 것처럼 현재 세종시에서는 셔클을 비롯해 다양한 미래 교통수단이 시범 운영 중이거나 도입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각각의 교통수단이 가진 특징은 무엇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어딘지 김우순 기자가 교통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세종시 그 미래형 대중교통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그 셔클이 좀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운영의 탄력성입니다. 버스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정해진 노선을 운행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운영되는데, 이 셔틀 같은 경우는 수요가 많고 적음, 여기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아요. 또 이제 노선 개념 없이 다양한 목적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수요자 입장에서도 유리한 측면이 있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교통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제가 볼 때 가장 커다란 장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사실 셔클 운영에 있어서 세종시가 더 확대를 하고 싶어도 쉽게 늘릴 수 없는 그런 운영의 한계적인 부분도 충분히 있잖아요. 좀 어떤 점이 가장 좀 문제라고 볼까요? 근데 우리가 이제 대부분의 세종 시민들이 세종시가 셔클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셔클은 세종시의 교통수단이 아닙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셔클은 이제 교통 플랫폼 사업에 진출하려는 현대가 만든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그 현대가 이제 제안을 드려서 그 비즈니스 모델의 가능성을 현재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업이 사실 매년 종료가 됩니다. 근데 이제 워낙 인기가 좋다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확대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저는 이게 세종의 커다란 숙제를 안겨준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년에 테스트가 끝나면 서비스를 중단할 거고요. 또 저걸 받아서 그러면 세종시가 현재 법칙대로 저걸 운영해야 되는 것이냐. 저걸 운영했을 때 승객 1인당 약 한 6,000원 이상의 보조금을 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과연 저게 올바른 방향인지 아니면 이제 가능한 건지 저는 모르겠어요. 사실 세종시에서는 이런 세종과 오송역으로 가는 이런 자율주행 버스도 굉장히 지금 현재 시범 운영 중이어서 굉장히 눈길을 끌고 있는데 앞으로 조금 발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죠? 버스 산업에서요, 그 운전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50% 넘어요. 요즘은 운전자를 구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 버스는 좀 꼭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제 세종 오송역을 오가는 이 부분은 이제 민간 기업이 참여해서 사업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단계로 저는 봅니다. 그 자율주행차는요, 기술이 완성도를 1단계부터 5단계로 구분을 합니다. 근데 세종 오송역을 오가는 자율차는 사실은 그 단계가 3단계 기술이에요. 그래서 5단계 가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그 정부의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최근에 이제 충청권 도심항공교통 UAM이라고 하죠. 그 네트워크 구축이 또 준비가 되고 있는데 실험 무대로 이런 세종시의 발전 가능성은 또 어떻게 보시고 향후 이런 모델들이 어떻게 만들어져 가야 된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세종시가 분명한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 수도를 지향하고 있어요. 세종시는. 그리고 국토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수도이기 때문에 광역 수요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교통량을 보면 보통은 시계의 교통량이 전체 교통량의 한 10에서 15%밖에 안 돼요. 그런데 세종시는 약 40%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충분히 부각돼야 합니다. 그런 단점도 있어요. 예를 들면 세종은 전부 중앙정부시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일부 보안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이게 비행 금지 구역으로 묶여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세종시가 어떻게 해낼 것인가가 저는 세종시가 지금부터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전국적으로 최근에 이러한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도입이 굉장히 늘고 있는 추세인데 앞으로 이런 수요응답형 교통 어떤 방향으로 좀 발전돼 가야 된다고 보시는지 마지막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 큰 방향은요. 예를 들면 교통약자 부문, 장애인 콜택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 중앙정부가 전적으로 신경을 쓰인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중교통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는 세종 같은 경우는 이쪽 읍면동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책임질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중교통이 갖춰진 도심지역, 세종 같은 경우 신도심, 그죠? 그리고 가운데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도심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는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비즈니스 체계가 뭐냐? 핵심은 뭐냐면 서비스에 부합하는 요금을 사업자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이것이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로 전환되는 거고요. 이것이 이제 국민을 위해서나 혹은 기업을 위해서나 저는 간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회적 약자와 농촌 주민들을 위한 수요응답형 택시부터 자율주행 버스까지 우리 지역 교통수단의 현주소를 짚어봤는데요. 이에 더해 앞으로 도심 항공교통까지 구축하고 있는 만큼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교통수단의 모습, 앞으로도 주목할 만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